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뭐 한 몇 주 정도를 이제 가치 투자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네, 한 2주 정도. 근데 이게 저도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뭐 가치 투자가 있고 그 전에 했던 어떤 차트라든지 어떤 이런 쪽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것의 핵심은 아무튼 수익을 내기 위한 게 목적인 것 같긴 해요.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인 것이고, 결국 얘네들을 하는 얘기는 수익을 낸다는 말은 수익이 안 날 회사, 위험한 회사를 거르는 거에 목적이거든요. 근데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차트, 심리 이런 것들은 그래도 뭔가 좀 눈에 좀 선명한 이런 모습이 좀 있어요. 그래서 눈에 뭔가 상상으로 그려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쪽 이야기는 사실 1%도 하지 않긴 했어요, 아직. 네. 하진 않았는데 이거는 상상이 잘 안 돼요. 상상이 잘 안 되고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요. 예전에도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 이게 그렇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 역시도. 그래서 보통 이런 거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기술적 분석이나 차트를 얘기할 때 사람들은 이런 것을 사세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모양일 때 매수, 이럴 때 매도, 좀 명확한 이야기를 하는데 가치 투자는 그런 건 없고 이런 거는 사지 마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하지 말아야 할 곳의 회사를 거르는 정도이지 혹은 이런 회사는 뭐 괜찮아 보이는구나 정도로 받아들여야지 이걸 보고 이거 당장 매수 이런 회사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차피 가치 투자의 관점 역시도 미래의 것을 알 수 없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어떠세요? 내용을 보면? 그 전에 그래도 한 8주 가까이는 초반에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트나 보여지는 그다음에 변화나 아니면 들어가는 뭐 타이밍이나 아니면 뭐 그런 게 뭐 확실한 예측은 아니더라도 심리적인 부분이 반영이 되니까 좀 그런 수급적인 부분이나 거래량이나 이렇게 보이는 게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 분석으로 가니까 기업 분석으로 들어가고 재무 이렇게 들어가니까 약간 영혼이 이탈되는 부분.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긴 해요. 보면 볼수록 그래도 이 회사가 내가 지금 뭐 투자 아닌 투자 주식을 사는 데 입장에서 수익이 나는 부분이나 아니면 뭐 그런 수익 비율이나 이런 거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거르는 부분에서는 좋기는 것 같아요. 점검하는 거? 이것도 또 다른 힌트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좀 고민이 되긴 해요. 근데 그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저도 몰랐었는데 저도 최근에 느끼는 건데 그러니까 저가 처음 할 때는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맨 처음에는 컴퓨터가 저는 PC가 없었거든요. PC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기술적 분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차트를 분석을 할 수 없었고 오로지 딱 가격 하나만 오늘 종가가 10,000원에 끝났구나 이거밖에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알려고 신문도 보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제는 PC가 뭐 태어나면서부터 뭐 다 주변에 있으니까 저절로 차트를 보는 게 익숙해지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저는 그러므로 근데 사람들이 흔히 저도 몇 군데 이제 가끔 이제 증권 방송이나 이런 걸 보면 꼭 종목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럼에도 회사의 내용도 알고 자기는 차트쟁이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또래의 사람들도 점점 차트 쪽으로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최근에 젊은 사람들 역시도 주식을 시작할 때 차트를 더 많이 보게 되면 저는 차트가 더 우선적으로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식은 자기 실현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트렌드도 점점 좀 바뀔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것이 더 후지고 가치 투자가 뭔가 더 멋져 보이고 한다라는 그 생각 자체도 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원래 제가 이거 처음에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거 방송을 이제 만약에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회원님에게 진도만 나가는 게 전부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원래 순서는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 예를 들어서 간략한 어떤 뭐 재무 상태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안에 하나하나씩의 계정들을 좀 보고 이 계정들이 얘네들과 어떻게 서로 연관이 있는지를 좀 보려고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젯밤에 그리고 오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너무 방대한 거예요. 이 계정 하나에 대한 거를 사례를 봐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처럼 딱 어떤 명확한 좀 선을 좀 정하는 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PER을 본다든지 뭐 ROE를 본다라고 했을 때 어디 정도 아래는 보지 말자라든지 뭐 영업이익률 기업의 진정한 어떤 능력을 평가할 때는 순위보다는 영업이익률을 본다고 했다면 그럼 영업이익률 10% 미만은 아예 보지 않는다든지 뭔가 한 가이드라인. 기준을 정해서 이럴 수도 있어요. 대신에 영업이익률이 10%로 정했는데 9.5% 나오는 영업이익률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 엄청 잘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이 기준 하나 때문에 얘를 매매를 못하거나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어요. 기준이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아마 다음 시간이나 뭐 이렇게 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은 아까 저희 좀 이렇게 다른 쪽에다 좀 물어봤을 때 회사를 처음 이렇게 탁 예를 들어서 KB금융 여기 지금 펴 있는 거 이 KB금융을 내가 매매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었을 때 어떻게 봐야 될지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태까지 얼마 서로 이야기는 안 했지만 만약에 KB금융 딱 본다 그러면 회원님은 어디서부터 이렇게 접근하실 것 같으세요? 뭐뭐 볼 것 같아요? 저는 일단 KB금융 차트를 먼저 볼 것 같고 네. 추세 추종 같은 그런 차트를 차트를 딱 봐서 뭘 먼저 볼까요? 저는 아무래도 그 제일 250, 10 했던 네. 1평균 이평선 이제 해놓고서는 정배열 먼저 볼 것 같아요. 정비열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네. 그런 다음에 그 우리 이제 이 금융주식이다 보니까 현재 시장에서 금융주식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코스피 쪽 관련해서 업종 네. 전체 금융업종 그런 것도 볼 것 같아요. 정배열이라는 걸 보고 확인하고 그 업종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보겠다. 전체적으로 어떤 분위기인지 볼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제일 최근에 배웠던 거니까 기업 분석에 들어가서 제가 볼 수 있는 한계만큼은 재확인할 것 같아요. 여기서 뭘 보면 좋을까요? 기업 내용. 지금으로는 뭐 어쨌든 딱 연초니까 작년까지의 영업이익 그런 거를 많이 볼 것 같아요. 근데 그 영업이익을 사실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매출 활동을 그러니까 영업 활동을 해서 매출이 나오고 비용을 빼서 순이익이 나오는데 그 그거에 대한 과정에 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를 보겠다. 계속 벌고 있는지랑 그거에 대한 비율 대비해서 주식이 어느 정도 평가되고 있는지도 같이 보긴 할 것 같아요. 그런 기업이 돈을 벌고 있는지 안 버는지. 그랬을 때 만약에 안 벌면 저만의 만약 기준을 정했다면 네. 이 세 가지 중에서 네. 정별도 오케이고 업종도 전체적으로 분위기 좋아지고 있고 하는데 기업 내용에서 제가 만약에 가이드라인 한 데서 안 되면은 마지막 결정은 매수를 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정배열이고 업종도 괜찮고 기업 내용도 좋은데 시장이 안 좋아요. 전체적으로. 이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전체 코스피적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지수가 먼저 선행한다고 하셨던 부분도 있으니까 더 불안하다면 더 고민을 하겠죠. 그거를 사실은
이제 좀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참 가이드라인을. 그러니까 마치 체크리스트 같은 걸 정해야 돼요. 처음에 일단 1번 시장은 좋으냐 이거 체크해야 돼요. 시장이 안 좋으면 그 다음에 나가기가 사실 진도가 나가기가 어려워요. 시장이 안 좋은데 정비열이 그러니까 뭐 정비열이 돼 있어도 겁나할 때가 있고요. 근데 시장이 안 좋으면 정비열 돼 있기가 사실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다음에 더 업종도 좋은가 뭐 이런 것도 확인해야겠죠. 왜냐면 업종이 다 흐르는데 얘만 혼자 플러스 되고 있으면 뭔가 이상한 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업 내용을 보는데 영업 활동으로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근데 이러한 정보들을 상장 기업 분석 여기서 보겠다는 것이죠. 어디서? 저 맨 마지막 거 같은 경우는 상장 기업 아니면은 네이버 주식 정보에서 보겠죠. 맞아요. 그래도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먼저 좀 이야기해 보면 일단 기업의 내용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걸 좀 고민해 보면 일단은 사업 내용이었잖아요. 아까 시장도 보고 뭐 종목도 차트로 정렬되어 있는지도 보고 뭐 업종도 보고 했잖아요. 네. 이건 이제 드러나 있는 모습이고 이 속안의 내용은 어떤가, 속은 튼실한가를 볼 때 보통 이걸 이제 기업 분석을 할 때 과정이 있어요. 과정. 그러니까 이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다른 것인데 저는 그런 체크리스트처럼 그런 순서대로 하는 게 일단 마음이 편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긴 한데 저는 저만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네. 이런 것처럼 웬만하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나중에 결국에 스스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매수 매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좀 분석을 해보려면 사업의 내용을 봤을 때 이 회사 사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겠죠. 네. 근데 이러한 정보들은 보통 사업 보고서도 있고 증권사의 리포트에도 나와 있고 뉴스 검색을 통해서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회사가 빵을 만드는 회사구나를 알았어요. 그 다음에 저는 좀 중요하게 보는 게 지배구조도 좀 많이 봐요. 그리고 주주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많이 보는데요. 이 회사의 지배구조가 대기업 중에 사실 멀쩡한 데가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 가족들이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주주의 돈을 자기 가족 돈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절로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없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진짜로 사업을 제대로 해서 주주한테 돈을 줘야겠다는 이 마음이 별로 없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보는데 이거 역시도 사업 보고서, 뭐 뉴스 검색을 통해서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경영 능력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경영 능력이라고 하면 CEO의 어떤 기사 검색이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사실 알기가 어려워요. 딱히 나쁜 짓 하지 않는 이상 나쁜 기사가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디어의 역할인 거죠. 미디어가 좀 이런 걸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사실 보통 분위기가 CEO를 인터뷰하러 가면 보통 기자들이 그 CEO한테 저자세가 돼가지고 인사를 아주 크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고 나서 차 한 잔 얻어먹고 밥 한 번 얻어먹고 그 CEO에 대해서 별 이야기도 안 하고 보도자료들 이제 받아서 그걸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경영 능력이라는 것을 확인하기까지도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근데 원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인 거고 그 다음에 사업 보고서 역시도 봐야 돼요. 네. 거기에도 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확인하는 것이 저는 재무 구조를 보는 거예요. 재무 구조를 분석하는 것인데 이거는 재무제표랑 사업보고서를 보는 거겠죠. 근데 이 바로 여기서부터 들어가지 않고 요것들을 먼저 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저는 아주 많은 대다수가 내가 산 종목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사는 경우가 꽤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 회원들에게서도 많이 물어보면 그럴 때가 많아요. 왜냐면 코스닥 기업 중에서는 좀 애매한 애들도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재무제표를 보기 전에 이 앞에 것들을 먼저 다 일단은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 지금 이거를 보는 이유는 가치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술적 분석하는 경우에는 보지 않겠죠. 네. 근데 가치 투자의 어떤 저 바닥에 깔린 그 마인드는 뭐냐면 주식은 사고 파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서 모으는 것이 가치 투자라고 생각해요. 좋은 회사를 사서 모아서 그 좋은 회사와 동업자 관계로 되겠다라는 마인드. 그럼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빵집에 이렇게 해볼게요. 만약에 이 빵집이 하나 오픈을 한대요. 오픈을 하는데 얘가 은행에서 뭐 한 3억을 빌리고 자기 돈 한 3억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를 하려면 한 10억 정도가 필요해요. 빵집을 차리려면.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한 남의 돈 중에서도 주식을 발행해서 한 4억 정도를 이렇게 발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빵집을 차릴 때는 은행 쪽에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자기 돈과 어떤 주주에 의해서 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뭐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냐면 손익 계산서를 보면 매출이 나오잖아요. 네. 매출에서 뭐 여러 가지들 어떤 비용들을 빼고 이제 수익이 나오는데 이 주주들은 이 수익의 일정 부분을 갖는 거죠. 배당이 아니라면 배당을 다 받는다면 받는 거고 배당이 아니라면 나중에 이익잉여금으로 가서 다시 사업을 하는 것인데 근데 이 은행이라든지 여기 이런 채권의 형태는 이 이자들이 존재하잖아요. 이자들은 이 비용에 포함돼요. 비용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수익이 나든 안 나든 일단은 비용을 받아가요 다. 그러니까 차용증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주로서 들어가면 대신에 주식의 시세 차익이라는 것도 얻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기 마련이긴 한데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가치 투자자의 관점이라면 빵집을 개업했어요. 근데 이 빵집이 요즘에 좀 힘들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이 빵집이 좀 힘들대요 최근에. 그러면 저 같으면 가서 화이팅 하자. 내가 도와줄 거 뭐 있냐. 혹은 뭐 자금이 필요해 그러면 그래 조금 더 자금을 넣든지 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기술적 분석 차트 하는 사람들은 회사가 좀 어렵다 생각하면 매도를 하거든요. 근데 가치 투자자들은 매도하지 않아요. 어려운데 왜 매도해요? 내 돈이 들어갔는데 더 잘해줘서 더 잘 되게끔 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빵집 사장이 알고 봤더니 사기꾼이었다. 이런 경우에 매도해야겠죠. 그러니까 가치 투자의 마인드와 기술적 분석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라면 매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평생 계속 사모으는 것이. 그래서 그 회사가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는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가치 투자를 하는데 적정 주가라는 것도 사실 애매한 거예요. 적정 주가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EPS가 올해 100원 벌어요. 벌고 만약에 PER이 뭐 10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가격은 얼마인가요? 11,000원이겠죠, 이렇게. 근데 적정 주가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적정 주가의 주가가 오면 주식을 매도해야 되나요? 그건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들의 마인드인 거고 가치 투자하는 사람은 내년에 또 볼 거잖아요. 내년에 ROE 10%씩 유지된다면 돈을 더 벌겠죠? 그럼 EPS가 더 늘 것이고 그러면은 적정 주가는 더 올라가는 거예요. 내년에 12,000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적정 주 1,200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적정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로 시장을 보는 거고 종목을 보는 게 가치 투자자의 마인드인데 요즘에는 그런 마인드가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가치 투자를 표방하는 애널리스트들도 적정 주가를 제시하고 매도하라고 해요. 그리고 혹은 적정 주가에서 매수하라고 하든지 애매하게 섞여 있어요. 진짜는 주식을 계속 사 모으는 것이지 사고 파는 어떤 기술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철학의 문제인 거예요. 가치 투자는. 그래서 재무제표를 공부하기 이전에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지배구조가 어떤지 이 CEO의 어떤 철학이 뭔지를 먼저 공부하는 게 가치 투자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예전에 롯데푸드가 저는 기억이 나는데요. 롯데푸드 지금 얘네가 언제인가요? 얘네가 이렇게 보면 어때요? 계속 우상향하죠. 하지만 일정 부분을 보면 이건 살 주식이 못 돼요. 근데 가치 투자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뭐 이건 가격이 어떤 변화가 있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6,000원짜리가 60만 원이 됐다. 뭐 100배잖아요. 이렇게 투자하는 게 가치 투자인 거예요. 그 말은 이 회사가 계속 꾸준히 돈을 벌었다는 소리인 것이고 돈을 벌었다면 수익을 냈다는 것이고 그 수익을 냈다라는 것은 EPS가 증가했다라는 것일 거고 자본도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거죠. 맨 처음에 어떤 남의 돈과 내 돈 혹은 주주의 돈으로 여러 가지 어떤 항목들을 사서 제조를 하든지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출이 나왔고 비용을 빼니 수익이 나왔는데 이 수익을 일부는 주주들에게 배당을 다시 주고 나머지는 다시 요 밑으로 넣어서 자본으로. 이익잉여금 항목에 넣어서 결국엔 이 자본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자본 총계가. 그래서 결국에 이게 갖게 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계속 커지는 거예요. 자본 총계가 계속. 그 말은 수익이 늘었다라는 소리고 자본 총계가 계속 꾸준히 늘었다라는 이런 소리잖아요. 네. 그러려면 이 회사의 자본 총계를 볼게요. 7,000원, 8,000원, 8,300원, 8,900원, 9,400원. 이거 뭐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6, 7, 7. 근데 이거는 좀 한 10년, 20년 거로 좀 보면 좋은데요. 이렇게 이 회사가 여기 이걸로 보지 말고 만약에 다른 회사를 한번 봐볼게요. 좀 꾸준하게 올랐던 회사. 그러니까 저도 이 롯데 얘네를 요 구간에서 매매를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요 당시 때 매매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 다른 걸로 해보면 오늘도 어제도 많이 빠졌던 메디톡스를 한번 볼게요. 메디톡스의 상장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봐볼게요. 자본이 600원, 800원, 1,100원, 1,400원, 2,000원, 2,600원, 3,400원, 4,300원 이렇게 계속 꾸준히 하면 이 회사를 굳이 사고 팔 필요가 있나 싶은 거예요. 같이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이 회사가 알고 봤더니 EPS라는 것도 2,000원, 7,000원, 7,400원, 만원, 12,000원, 13,000원, 15,000원, 18,000원 이렇게 계속 올라요. 이런 회사를 그러니까 BPS라고 하는 것도 있긴 한데 이게 쭉쭉쭉 다 올라요 계속. 그리고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을 봤더니 40%, 60%, 50% 이래요. 영업이익률이 절반씩 나오는 거예요. 뭔가 했다 하면. 그리고 ROE도 40%, 30%, 20% 엄청난 숫자인 거거든요.
이렇게 꾸준한 회사를 사고 팔 필요가 있을까? 음. 봐볼게요. 이게 전체인 것 같긴 한데요. 과거로부터 본다고 한다면 12,300원짜리가 얼마였지? 50만 원에 와 있죠. 네. 그냥 보유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보유. 가치 투자는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근데 하지만 최근을 봐보면 최근만 볼게요. 이거 완전히 몹쓸 주식이라고 표현돼요. 최근 것만 보면 보통 여기면 매도하라고 했을 것이고 뭐 요 지지선 오면 사라고 할 것이고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애매한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만 최근에 저희 역시도 그런 말을 했긴 했지만 셀트리온 한번 볼게요. 저희도 요 언저리 때부터는 셀트리온은 이제 당분간 뭐 보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일단 셀트리온의 주가를 볼게요. 그냥 기업의 어떤 내용만 보면 자본이 어때요? 10,000원, 13,000원, 18,000원, 21,000원, 25,000원, 28, 32, 37 계속 자본이 증가하죠. 네. 영업이익률 또한 40%, 30%, 50%, 30%, 40%, 40% 엄청난 회사죠. ROE도 꾸준히 증가하는 회사. EPS도 900원대에서 1,000원, 1,400원, 3,000원 한 번 훅 빠졌네요. 근데 이게 일회성인 요인인지도 확인해 봐야 돼요. 다시 3,000원, 4,000원. 이 회사의 어떤 그냥 자세한 걸 보지 않고 꾸준히 자본을 계속 늘려나가는 회사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셀트리온은 절대 팔면 안 돼요. 가치 투자자라면 셀트리온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회사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런 모습을 보여요. 이렇게 쫙 이렇게 가요. 근데 우리가 그냥 교조적인 방법으로 여기서 사고 팔고를 자꾸 꾀하는 것인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신의 영역에 자꾸 도전하는 걸 수도 있어요.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애매한 거죠. 애매해요. 이런 겁니다. 뭐. 그래서 지금 10,000원짜리가 있잖아요. 네. 10,000원짜리 지폐가 10,000원에서 거래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10,000원짜리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5,000원에 이 10,000원짜리를 사가세요 라고 한다면 당장 사겠죠. 네. 그게 가치 투자의 관점인 것 같아요. 좋은 회사를 적정한 회사라는 그러니까 적정 주가에 매도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기에 적정한 어떠한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보다 싸게 거래되면 그냥 사는 거예요. 생각 안 하고. 그리고 나서 계속 그 회사가 계속 돈을 벌고 꾸준하게 활동한다면 계속 그냥 모아 나가는 거예요. 계속. 왜냐면 주식을 하는 목적은 나중에 노후를 위한 것일 가능성도 높거든요. 아니면 목돈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이름이 돼요. 그러니까 고민되는 거예요. 이렇게 큰 의미의 가치 투자가 맞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디테일하게 최근에 어떤 애널리스트들이 말하는 뭐 여러 가지 계산 방법에 의해서 이번 연도에는 얼마까지를 본다. 뭐 상단과 하단의 밴드를 정한다든지 이렇게 설정하는 것은 이거 역시 되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역시도 가치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그냥 기술적 분석 농자예요. 단순 수학으로 기술적으로 계산한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가치 투자에는 기술이 아니고 철학이라는 것이 전 핵심의 주제인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처음에 이야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가치 투자는 철학의 문제지 기술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그 회사의 어떤 철학을 알고 그리고 이 회사가 잘하는지 안 하는지는 디테일한 회계 자료를 보지 않아도 대략적인 것만 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 회사의 유동자산, 재고자산, 이 재고자산이 언제부터 들어와 있었지? 원가의 환율이 원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이런 거는 저는 전문가에게 맡겨두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고민해봐야 돼요. 네. 한 종목만 더 한번 봐볼게요. 네. 뷰웍스. 재미없죠? 아니요.
뷰옥스 보면 어때요? 네. 엄청나게 빠지고 있죠. 2년 가까이 74,000원짜리가 3만 원이 왔어요. 근데 한번 일단은 그냥 회사를 봐볼게요. 네. 연간으로 해서 보면 자본적. 매출이 매출도 계속 꾸준히 느네. 하고. 영업이익도 한 번 줄었고 다시 회복하네. 그리고 뭐 순이익은 뭐 다음에 보고 자본도 6, 7, 8, 1000, 1200, 1400, 1000 자본이 왜 계속 늘지?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데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18%, 25%, 23%막 그래요. 네. 영업이익률이 20%가 넘는 회사들은 흔하지 않아요. 그리고 ROE가 10몇 프로, 20몇 프로, 10몇 프로, 20몇 프로. 이 말의 의미를 알죠? ROE가 이만하다는 거는 자기 자본에 대한 이익이 계속. 순이익이 16%씩 자기 자본 가지고 순이익을 그만큼씩 복리로 내준다는 소리예요. 그 말은 은행 이자로 비교하면 은행 이자랑 비교하면 돼요. 은행에 갔더니 지금 많이 줘도 3%면 이 회사에 돈을 넣으면 16%의 복리를 볼 수 있어요. 계속 재투자한다면. EPS를 보면 900원, 1000원, 1500원, 2000원 요때 한번 충격이 왔네요. 그리고 다시 회복하고 이게 쭉 가요. 이런 회사라면 길게 본다면 이 회사를 매도할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인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이 대충 뭐 한 7,500원이었던 게 한 3만 원 정도 10배까지 갔어요. 갔다가 다시 나왔거든요. 그러면 어때야 될까요? 이렇게 좋은 회사가 74,000원짜리였던 비쌌던 회사가 3만 원까지 싸진 거예요. 아까 만 원짜리 지폐를 5천 원에 누가 판다고 하면 사야겠죠. 네. 그 논리인 거예요. 지금 가치 투자의 논리는 그런 논리로 봐야 돼요. 이 회사의 적정 가치가 적정 가치보다 지금 확실히 싸다면 이건 너무 좋은 기회인 거예요. 왜냐하면 영업이익률도 우수하고 ROE도 우수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영업이익률이 우수하다는 것은 경제적 해자가 있다는 소리예요. 이 해자가 뭔지 그때 얘기하셨어요. 그죠? 그 경제적 해자라고 하는데요. 이거가 어떤 의미냐면 그때 설명을 들었겠지만 어떤 성의 어떤 그 테두리예요. 성이 이렇게 있다면 이 성을 지키는 어떤 그 테두리 같은 것 여기에 뭐 이렇게 강 같은 게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자라고 하는데요. 영업이익률이 높다라는 의미는 경쟁자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A라는 빵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이 빵을 3,000원에 팔아요. 근데 만약에 경쟁자가 똑같은 빵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근데 얘가 2,000원에 팔면 보통 가격은 도전하는 사람의 가격 결정력이 생겨요. 왜냐면 얘네가 가격을 싸게 하거든요. 그럼 얘는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리 빵을 만들려고 해도 A-빵이 안 만들어져요. 아무리 해도 B빵밖에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흉내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회사는 가격을 더 올려도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경제적 해자가 있는 회사는 가격 결정권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보통 이건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맛집 같은 경우에는 딴 데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냥 항상 했던 거 그대로 계속 몇십 년을 해요. 가격도 조금씩 올릴 수도 있고 수량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경제적 영업 그런 회사들이 영업 증가율이 높아요. 영업이 그렇겠죠. 많이 마진을 붙일 수 있겠다는 소리죠. 그리고 그 일에 어떤 기술력이 있다 보면 숙련되기 때문에 다른 데랑 그렇죠. 더 좋은 제품이 나올 수도 있고 원가도 확 줄이는 방법도 알고 있거든요. 보통.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건 해자가 있는 회사. 보통 한 15%에서 한 20%가 넘는 영업 이익이 나오는 회사라면 이익률이 나오는 회사들은 우선 굉장하다고 봐야 돼요. 웬만한 회사들 영업이익률이 5, 6%도 안 되는 회사들이 대부분 많아요. 5, 6%. 그러면 순이익은 2, 3%도 안 나오겠죠. 근데 영업이익률이 아까
메디톡스, 셀트리온처럼 뭐 4~50%씩 나오는 회사들은 손가락에 꼽는 회사들인데 그런 회사들을 왜 팔아요? 싸지면 싸진 대로 모아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가치 투자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났더니 우리가 이런 교조적으로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게 너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가치 투자는 철학의 문제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이야기를 하고 네. 잠깐 쉬었다가 그러한 철학을 그나마 가장 많이 확인할 수 있는 사업 보고서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